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어제 만났는데 합의점 못 받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 앞서서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대선 경선 투표에 들어가는 민주당과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리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리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만났는데 별 합의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 시간까지 좀 미루면서 다시 만난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두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여야의 기본 입장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언론에서 일부 보도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3시에 의원총회에서 전체 민주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고 4시에 이제 원내대표 회담을 국회의장 주재로 있을 것이고 현재 예정에는 5시에 본회의가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네. 실제 소집될지 여부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또 국민의힘의 또 일총 그리고 4시에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됐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4시였는데 5시로 미루면서 4시에 다시 또 그 3명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합의를 위한 접점이 예. 그러니까 안에 대해서 이건 빼자 넣자 이런 합의는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네. 그럼 재차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아마 야당 측이 아닐 텐데 또는 폐기하든가 예. 합의를 위한 접점이 너무 간극이 크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텐데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한다 하더라도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건 9월 1일 날 자동 상정이 되거든요. 바로 내일 모레예요. 예.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렇지만 이제 현 여론의 문매 또는 이제 청와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럼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여권의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정기국회로 가면 또 여당의 시간이 아니고 야당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것이 더 이상 토론할 사람이 없거나 네. 또는 회기가 종료되거나 근데 회기라는 것은 100일이잖아요. 정기국회 최대 100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이고 또는 5분의 3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거나 근데 5분의 3이면 장정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179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기명 투표에다가 여당에 또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할지 다음에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오늘 모이는 여야 원내대표와 박병석 의장의 만남의 그 주 목적은 내용의 협의가 아니고 일단 시기를 좀 더 늦춰서 합의를 더 해보자 이런 거에 좀 방점이 있나 보죠.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저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미 전원위원회 제안도 해놓으신 상태거든요. 근데 안 받는다고 했죠. 예, 어쨌든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전원위원회 안으로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여야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지도부의 입장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8월 처리를 계속 공언해 왔고 현재 입장도 다르지 않은데 다만 이제 국회의장께서 그 여야 협의 동안 처리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끝까지 한번 어쨌든 일부 그 조항의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처리 방안이 있지 않는가를 지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안 되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의 문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론에서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 지지하는 여론이 50대 30 정도로 보통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에 대해서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언론중재법 자체가 갖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어떤 부담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대한 어떤 의지에는 큰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기 전제가 이제 이 법안에 대한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문체에서 대안 낼 때도 사실 대안의 줄거리조차 알리지 않고 대안을 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3대 3으로 하는데 그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가가지고 안건위원회를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나 어쨌든 야당을 통해서 법안의 중요한 내용이 알려질 기회가 상당히 없었던 것이고요. 예. 또는 여당이 말하는 법안의 내용은 피해 구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피해 구제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지를 아직 국민은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예. 언론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이 뭘 알아야지만 이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결정을 할 건데 이 알 권리 자체를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언론중재법의 내용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전제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 말씀을 하시지만 전원위원회는 사실은 전원으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의석분포가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과정을 거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 수기 과정을 거치려면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고 법안을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여당 입장에서는 상정 안 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한 생각보다는 제 네.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만은 청와대 입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청와대에서 만약에 법안을 오늘 통과시켜서 청와대로 송부를 하면 15일 이내에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예. 다시 법안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재의결을 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붕 뜬 법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의 그 어떤 뭐 책임론뿐만 아니고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고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굉장히 냉랭해질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 이런 아마 여권 내의 수기 과정, 자체 내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뭔가를 모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퇴안 처리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대담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이다. 원내 전략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불합리한 특권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나는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희숙 의원의 그 생각에 맞춰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사퇴 처리 쪽에 좀 무게를 실은 발언들을 했는데 초반과는 기류가 좀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그 진정성을 아마 뭐 대화를 통해서건 어쨌건 확인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국회 내 특권을 수사받는 과정에서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고 책임 정치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는 본인의 뜻이 확고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사퇴안 처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상정 자체에 이제 찬성한다는 의미겠죠. 네네. 당론으로 사퇴안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예. 무기명 투표는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상정 자체는 찬성을 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직권 상정을 안 하고 여야 합의를 해오라라고 했을 때 예. 그 야당 입장에서는 상정에 찬성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읽었고요. 예.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땐 다소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바로 사퇴안을 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이권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적인 죄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거를 경찰에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 부친의 경우에는 2016년도 5월 달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그때 땅을 살 때도 내가 농사질 의사가 없이 샀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라고 해서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19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형법 형량이 3년 이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3년 이하의 형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7년이 아닙니다. 5년이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권익위원회에서 수사권 있는 경찰에 넘길 필요가 있느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된 것도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 자체도 이미 그 공소시효도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민간인에 위탁한 부분도 5년 이상 만약에 본인이 농사를 짓거나 위탁한 과정 거쳤다면 그 뒤에는 개인한테 임대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만약에 세계 자체가 법에는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예. 본인 생각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덕적 또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비난받을 거는 차치하고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 통보할 사안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지만 아마 불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이 사퇴안을 냈기 때문에 이 사퇴안은 본인이 처리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아마 임기 만료까지 갈 것이고 그러니까 사퇴안 처리를 하든지 예. 아니면 처리를 하든지 부결시키든지 세 개 중에 경우의 수를 어느 하나는 국회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민병도 의원은 참고적으로 2달 만에 사퇴안을 처리했어요. 네네. 첫 번째 윤희숙 의원이 첫 번째 입장 표명을 할 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리적인 해석까지 하고 입장 표명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교통 없이 제 그냥 변호사로서 네네. 그 법리를 말한 건데 예. 아마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그 기자회견 할 때 톤이나 이런 게 조금 저도 과하다고 봤어요. 예, 사퇴안을 언급하는 것도 과하다고 봤고 왜냐하면 선출직 국회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의뢰한 거에 대한 권익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강변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KDI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마구잡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그건 화낼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상정과 관련해서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니까 지도부 발언들을 보면 처리 쪽에 무게를 실은 것 같고요. 공이 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이 발언 중에 원내 전략의 일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 전략의 일부로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 이 내용은 정치적 꼼수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불과 이 의혹 발표, 국민권익위 조사 발표 날 그 모습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가서 눈물로 사퇴를 만료했었습니다. 예, 예. 이 뭐냐면 그리고 그 직전 전날에 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논의에서는 뭐냐면 아무 문제 없다는 면죄부를 당 차원에서 준 바 있습니다. 네. 그게 3일 만에 이틀 만에 바뀌었거든요.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희숙 의원의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고 허위의 해명이었다는 내용이 드러났고 실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터뷰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 부친의 그 농지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도 실제 아예 투기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도 있었고요. 예. 상식적으로 그 3,20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80세 가까운 노인이 취득하는 것이 실제 농사 목적이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는데 실제 농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애초 전제 자체부터 이런 것을 근거로 한 윤희석 의원의 사퇴라는 것은 실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자르기,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정치 행태로 보는 게 맞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사퇴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하려면 처음에 사퇴 만류를 요구를 했던 배경은 뭔지 그리고 사퇴 요구 그 입장을 변경에 된 경위가 뭔지 윤희석 의원 본인은 물론 부친에 대한 위법 혐의가 없다고 보는 건지 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 속의 어떤 재산 내역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조사 결과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사퇴 처리하겠다, 빨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넘기는 거죠. 이 투표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실제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으로서는 이 투표 결과가 만약 상정될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된다고 해서 사태가 처리가 되면 완전히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국회 그 통과로서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향후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쁠 게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 현재 계속해서 이게 이 윤희숙 의원 부친의 어떤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니까 사퇴 문제로 이슈를 전환하는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건 현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윤희숙 의원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국민적 시각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네. 진정성이 있든 없든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밖에 있는 분들이 그걸 미리 어떤 독심술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상정해서 처리해보면 알아요. 처리해보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 윤희숙 의원의 반응을 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럴 용기도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사지을 의사 없으면서 땅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이 농지법이 굉장히 이게 무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상호 의원은 그러면 농지를 사가지고 지목 변경을 해서 묘지를 쓰고 집을 졌어요. 그럼 그분은 살 때 어떤 의도로 샀을까요? 농사 지을 의도로 샀을까요? 아니면 묘지를 쓸 의도로 샀을까요? 이거 다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도 사저부지를 농지를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럼 네. 대통령께서는 농사 지으려고 샀을까요? 아니면 이거 집 지으려고 샀을까요? 이렇게 농지법에 대해서는 살 때 당시에 농지 취득 증명원을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유니스 의원 부친에 대해서만 사가지고 바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5년 지난 후에 또 임대차 줬다고 해서 당신은 이거 애당초에 살 때부터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어 라고 하면 그럼 대통령께서는 거기에다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나머지 농지법 위반 사건은 무죄 나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퇴한 네, 예. 예, 말씀하시죠. 윤희숙 의원이 실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부친의 이 투기 의혹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사 결과에서 농지 취득 그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았느냐에 대해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실제 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근데 정확한 것은 농지 취득 당시에 증명을 할 때 자격농 스스로 농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네.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할 때에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 요건이 돼야지만 임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정황상 이 부분은 영농을 할 의사가 없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득해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숙 의원 개인의 어떤 책임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예. 적어도 부친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문제까지 이 책임이 없는 방식으로 이것을 변호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건 뭐 투기죠. 근데 농지를 취득해서 지목 변경하게 되면 다 땅값이 오르는 건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다 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소유 목적으로 정당하게 땅을 샀으면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을 통해서 농어촌공사 다른 데 임대차를 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이렇게 한 뒤에 본인 스스로가 개인한테 임대차를 주거나 사용대차를 주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령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똑같이 행위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오로지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딱 한 가지만. 네. 지금 이제 임대 그 말씀하셨는데 요건에 직업을 전환하거나 농사 지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하고 임대는 달라요. 위탁은 줄 수 있어요. 임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3개월 위탁 요건에 1항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그 위탁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민간에 임대할 때는 좀 그 요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거 농어촌공사가 두 분이- 할 일이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때는 적법하게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만약 한 뒤에 본인이 그 5년 이후에는 개인한테 임대차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뭐 3개월 동안 군에 가거나 그다음에 교도소 가거나 이럴 때는 임대차 제한 규정이 있죠. 근데 이건 위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 지금 그 두 분이 법률가시고 변호사분이라서 법정 느낌 나요. 되게 법률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 다시 이제 대권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민주당이 이제 가장 처음 순회 경선 첫 지역이 충청권이잖아요. 지금 1, 2위 선두 주자들도 다 충청에 뭐 나머지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열의를 쏟고 있는데 충청 지역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공을 들일까요, 후보들이? 일단 첫 경선의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상징성이 크고요. 네. 여전히 뭐 1, 2간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 향후 경선 과정에서 뭐 그 접점을 이루거나 역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첫 경선 이후에 2주까지 진행되는 경선 과정이 1위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느냐 아니면 2위 후보가 따라잡아서 이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충청에는
지금 뭐 후보들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말씀을 하시지만 네. 실제 후보들 중에 특별한 연구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어떤 여론의 지표를 볼 수 있는 뭐 지역이 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 그 지역과 연계는 이제 말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관계라도 있으면 그걸 강조해서 지역 주민의 어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 특별한 연구를 말씀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어떤 후보가 1, 2위를 하느냐, 1, 2위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2주 후에 일주 후에 경선으로 이어질 거고 둘째 주에는 이제 강원도 경선 이후에 슈퍼위크 그러니까 네. 국민들 그 신청을 통해 받은 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한 국민선거인단 국민선거인단 발표되는 거죠. 예, 한 70만 명이 되니까 네. 이제 뭐 초반이긴 하지만 사실 이후 경선의 어떤 구도를 결정짓는 1, 2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인 충청권의 어떤 경선이 대단히 중요한 경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내일까지 이제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이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주자들 간에 계속해서 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나 보죠? 근데 이해관계가 좀 다르죠. 이거 극명하게 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 여론조사가 가파르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지층이 다소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그 이외의 지지층이 좀 많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홍준표 의원님. 예, 홍준표 의원의 예.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본인의 중도 확장력에 대한 어떤 뭐 객관적 징표다라는 주장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게 되면 대선에서 필패다 이런 논리를 피시는 거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전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1 싸움에서 만약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역선택에 소위 말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등 안에 들어야지만 이제 본선거를 치르잖아요. 본 네. 경선을 치르는데 결국 4등 안에 누가 들었냐의 문제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본 경선에서도 상당히 표차가 많이 안 나게 되면 역선택이 만약 있고 그 역선택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배제하는 자 여부는 상당히 첨예한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다만 이것이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올라올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이런 그 룰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갖고 현재 그 후보들 간에 미리 어떤 기세 싸움 하는 거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 특히 지금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선관위가 이제 꾸려졌잖아요. 선관위에서 그걸 뭐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가 들어오면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것들은 존중을 하지만 네. 사실은 변경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 예. 보니까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네. 분을 뽑는데 천착하겠다 이런 취지라서 어떤 것이 과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예. 아마 9월 1, 2, 3은 후보 검증을 하고요. 서류 예. 검증을 해서 탈락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뒤에 9월 5일 날은 후보자들 선관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아마 역선택 여부도 후보자들 의견을 다 들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과학적 근거도 한번 찾아보고 예. 그런 연후에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이제 1호 공약을 부동산으로 내놨어요. 근데 역시 뭐 임기 5년 동안 250만 원 만들겠다. 근데 청년의 포커스를 맞춰서 뭐 원가 주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1호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청년에 대한 공급을 안정적 가격으로 하겠다는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재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히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비판이 있을 것이고 예.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뭐 기본주택 등 해서 유사한 취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공급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상세하게 이 재원 대책까지 마련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비교해서 볼 때에는 윤석열 후보의 청년 그 공급 대책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세제, 금융, 공급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취지를 딱 보면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늘푸세 뭐 이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똑같은 거죠. 뭐 규제는 풀고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줄푸세. 예. 예, 줄푸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고 이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야당으로서 내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잘못된 네. 부분에서 적정히 지적해서 실제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뭐 집 없는 분들의 어떤 고통을 해결해 주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자칫 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자극해서 또 다른 어떤 상승 요인의 출발이 될 위험성도 충분하거든요. 예. 당시를 뒤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 그 세계 금융 위기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줄푸세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 비슷한 정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시장에 약간씩 동요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뒤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을 주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됐는지 이 부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1호 공약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맞춤형 공급 대책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일반적인 맵토 공급하겠다 이게 아니고 원하는 세대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역세권에 공급하고 청년 세대에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 키워드로 보이고요. 아마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이고 당내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반값 아파트 이런 공약이 네. 많이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만 그런 공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공격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여당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세제죠. 예. 그러니까 세제 대출 제한 이런 것들을 부동산 대책,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대출 제한도 풀어서 돈 없는 사람들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 많이 공급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충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종부세 이런 것들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낮추겠다.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부분은 여당하고 상당히 각지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본선에서 상당히 만약 올라간다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당하고의 갈등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